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9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2,600억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도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4,300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나왔고요. 770억, 420억 각각 매도하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포인트 떨어져서 2,649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 지금 한 2주 정도 흘렀는데 일단 가장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라가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조금 믿었지 못한 그런 불안한 모습으로 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61선까지 반등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추세를 좀 더 살펴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다지면서 좀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제 저점을 찍고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또 꺾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는 4,300억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4,200억을 매도하면서 좀 이제 이탈을 하였습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투자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서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수급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4,200억 빠졌는데 최근에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급격하게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시를 좀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증시가 떨어지면서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틀 정도 들어와 주었고요. 다행히 이제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추세를 멈추고 26일부터는 좀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화요일과 또 목요일은 연휴죠. 그래서 수금 이렇게 퐁당퐁당식으로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한번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인 매도를 좀 멈추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찍고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 61선 근처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770포인트로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모두 양매도 진행했고 일단은 뭐 이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지금 전날 매수를 했지만 또 이렇게 매도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이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증시고요. 해외 증시는 다우 0.3% 상승, 나스닥은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좀 비슷하게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와 상해종합은 또 크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반대로 움직였고 니케이와 상해종합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림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좀 저런 기관 투자자의 단기 차익 물량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그런 만기일에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정도 하락했고요. 1312원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고 저점이 뚫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뭐 다우나스가 확인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는 좀 플러스로 진행 중입니다.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괜찮고요. 국제유가는 여전히 68달러로 70달러 아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급등을 했죠. 3.3%까지 올라가면서 가스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대한 전쟁 위기로 인해서 그런 이 리스크 차원에서 이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좀 우려하는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이전에도 한번 요 정도까지 치고 나가긴 했지만 또 이제 전쟁에 대한 위기감으로 천연가스가 8달러까지 또 치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가 싶은데 또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을 때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에너지 가격은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좀 판단은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 타격이 충분히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분위기는 계속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 아까 1313원이라고 했는데 주가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1308원으로 이제는 1300원대를 깰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채권금리는 3.75%로 유사하게 진행 중이고요.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은 지금 뭐 계속해서 이 3.7달러, 3.8달러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찍고 조금 반등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지금 뭐 단기간에 얼마가 움직였느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추세를 살펴보면서 모니터링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확실히 지금은 중동에 대한 정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한 정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좀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향,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으로 조금씩 안정화를 찾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섣불리 금리를 내린 지 한 달 정도 만에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금리가 높은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사실 지금 당장에서야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점점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저와 함께 분석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했고 2.17% 하락했습니다. 18,0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또 평소보다 없었고요. 굉장히 이제 적은 물량으로 진행되었고 18,020원이었는데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코스피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모두 다 좀 하락을 하였고 오늘 대체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200만 주대로 뭐 평소와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오르고 내리고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8,000원대 유지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든 간에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쌍바닥을 다지고 지지 라인을 형성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단기간의 움직임에서도 17,000원 후반 정도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옆으로 나열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인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소식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저점보다 좀 주가가 높아진 상황이고 우리가 좀 설레는 방향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기도 했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면 다시 한번 이 2만원대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 지나면 10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이벤트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고민되는 점은 이제 이러한 기업에 대한 믿음,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캐치가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 글로벌에 대한
금융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캐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 시장 전체가 좀 아래로 침체되는 분위기로 형성된다면 그것 또한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복합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제가 이제 종목 리뷰 전에 말씀드리는 시장에 대한 시황들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면서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기술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7,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93,000주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보험 뭐 크게 매도 없었고 투신도 별로 2만 주 정도 매도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매수했던 거 그대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93,000주는 크게 중요 물량 없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도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이 수급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식이 나온다면 이러한 정체 흐름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이제 뭐 100만 주대 수준이고 오늘은 좀 줄었습니다. 152만 주에서 145만 주로 한 7만 주 정도 줄었고요. 뭐 줄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나는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대차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지금 체결이 25만 주, 26만 주, 상환이 13만 주 정도로 체결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280만 주로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계속 잔고는 1200만 주대로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출정 물량이 10만 주, 당일 물량이 18만 주로 조금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1%대 유지하고 있고요. 뭐 몇십만 주씩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최근에 계속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도 특별하게 계속 매수하는 수급은 없는 것 같고요. 굳이 살펴본다면 이제 최근 10일 동안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좀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닌 것 같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수급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있는지는 계속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 이벤트가 나오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엔비디아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엔비디아 잭슨 황 CEO입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핫하죠. 엔비디아가 핫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AI에 대한 산업이 지금 붐을 이루고 있고요. 그 AI에 필요한 이 칩들을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반도체는 이제 HBM과 같은 그런 이 메모리를 수입을 해서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제품으로 이제 AI로 학습을 시키는 데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가 전력 소요, 막대한 전력 소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지금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엔비디아 CEO 잭슨 황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해서 필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이 좋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원자력인 에너지의 원천 중에 하나로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모든 원천 에너지에서 필요하고 에너지의 수용성과 비용, 그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수천억 달러를 들여서 지금 세계 최대 기업들이 미래의 컴퓨팅을 위해서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새로운 데이터 건설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이 상황이 이전에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증가할 줄 몰랐는데 최근에 나오는 오픈 AI라는 게 정말 이 하나 때문에 많은 이 AI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오픈 AI가 사람을 능가할 정도로 이제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그런 정책을 바꿔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좀 막연하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업들과 국가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AI 공장으로 불리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위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전력 생산이 불균형하니까 지금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력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인구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지금 건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적기에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밀도의 그 다음에 고효율의 그리고 가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원자력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언을 지금 이 CEO가 혼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금융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I 인프라 통 큰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수조원 퍼부는 알파벳과 MS 이제 알파벳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알파벳과 MS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큰 돈을 투자해서 짓는다.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영국과 브라질에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연달아 AI 부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4조 3,600억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새로 지을 거고 도체스터 카운티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데 20억 달러, 버클리 카운티 기존 데이터 센터 한 곳을 확장하는데 13억 달러. 그리고 알파벳은 이제 설비 투자가 17조로 전년 동기 2배 가까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요. 하반기에도 비슷하게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 지금 3조 5,700억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약 500만 명에게 AI 훈련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4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켜서 데이터 센터 전력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직접 구매 계약을 맺고 이제 원전 기업이죠. 펜실베니아주의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서 전력을 공급받겠다라고도 하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브라질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앞서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막연하게 뭐 지을 수 있다, AI가 얼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가 성장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게 급격하게 성장할 것도 확실하고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 그거를 짓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원자력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엔비디아에서도 직접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 차원에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붐 속에서 도약할 원자력 관련주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이제 분석들이 다양하고요.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이 오라클 기업은 지금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제 운용하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은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려 한다.
그래서 SMR을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그게 최대 3기의 SMR입니다. 근데 그 SMR이 지금 미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원자로가 뉴스케일 파워고, 그게 2007년부터 설계 작업이 시작된 상태고, 용량이 좀 변경되긴 했지만 그것도 크게 이 무리 없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이 종목이, 기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SMR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곧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SMR에 대한 공장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의 확실한 수주 소식만 좀 나온다면, 첫 번째 수주 소식만 나온다면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확실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합병과 연결 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 서서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미국 데이터 센터를 지금 브라질에다가 짓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좀 이제 그런 전력에 대한 상황을 좋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지금 원전 에너지가 필수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그런 정책들을 바꾸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만 강조하던 유럽연합이 이제는 원전과 CCUS 등 기술 중립 그런 에너지 포용으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저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LNG를 활용하더라도 탄소가 발생했을 때 그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CCUS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소 가스터빈과 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수소를 활용한 안정적인 발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재생에너지만 강조한 것과 달리 이제는 재생에너지 말고 원전, CCUS, 바이오 에너지, 수소 등 기술 중립적 수단을 모두 놓고 이제 탈탄소와 저탄소로 이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탄소만 줄이면 된다가 아니라 기술적인 이 진보, 그죠? 기술에 대한 진보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늘어날 건데, 그 전력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기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원전에 앞장서던 이제 이탈리아조차도 이제는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대형 원전보다는 이제 SMR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다시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움직임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부품 공급 기회가 온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도 결국에는 다시 이 대형 원전에 대해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1200메가와트급의 원전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바탄 원전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12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2032년까지 가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2025년에서 2026년에는 착공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조만간 그 바탄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이 개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바탄 원전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합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꽤 커 보이고요. 어떠한 또 소식이 들려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50년까지 4800메가와트로 1200메가와트급 4기로 이제 필리핀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업이 이제 이렇게 고도화되기 시작한다면 산업의 경쟁력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산업 경쟁력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격일까요? 아니면 뭐 품격일까요? 아니면 인성이 좋아서 그렇게 산업 경쟁력이 얻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에 대한 경제 시장의 이 논리로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뭐 사람이 인성이 좋거나 아니면 사람이 뭐 이 착하거나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도와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 산업 경쟁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안정적인 그런 이 에너지만 써야 된다. 이것도 전혀 이제 산업 경쟁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경제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전력에 대한 경제성은 당연히 이 산업에 대해서 생산을 할 때 전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산 설비를 돌리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이 비싸게 되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경제성을 계속 높여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력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R&D를 통해서 혹은 R&D도 이제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외에 대한 기술력을 도입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첫 번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전력에 대한 경제성 자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서야 재생에너지 100%라는 이 내용 자체는 산업 경쟁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 재생에너지 100%를 통해서 뭐 반도체 수출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러한 국가들의 움직임들,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이런 AI 도입을 위해서 SMR과 대형원전에 크게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재생에너지를 지금 우리나라처럼 향후 20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빨리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보다 먼저 늘리긴 했어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 공백을 지금 원전 에너지로 다시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반대로 향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리백에 대한 내용이 지금 와서는 검토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글로벌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리100이 아니라 아리50으로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꼭 2038년에 50%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0%대 수준에서 230기가와트 이 용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30 테라와트시네요. 테라와트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 에너지를 우리나라의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 비용이 결국에는 한전에 대한 전력 단가로 높아지게 되고 전기료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 해외 이제 우리나라보다 전기료가 싼 국가들 대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기업들이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이 제조 산업에 있어서 값싸게 자꾸 우리나라의 이 제조 산업을 침투하는 그런 국가가 바로 옆에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그 중국이 원전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전력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아리백을 도입하기 위해서 원전 에너지를 없애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탄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직도 석탄 에너지를 70% 가까이 쓰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이제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 전기료가 싸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은 석탄 에너지 비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디도 아니고요. 네, 지구를 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앞장서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밥 벌어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면 당연히 이제 기업에 대한 경제성이 줄어들게 되면 산업에 대한 쇠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까지 다 생각을 하고 이 아리백을 외치는 것인지는 저는 참 의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핵 에너지 위험하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늘려라. 이렇게까지밖에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1차원적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에너지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게 지금 미국으로부터 지금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게 유럽과 그다음에 동아시아,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다못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다면 완전히 미쳤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또 돌릴 거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경제성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고준위 특별법도 막고 있고, 우리나라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대형 원전 3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원전에 몰두만 하고 있다, 원전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3기가 신규로 건설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향후 10기 정도가, 10년 동안 10기 정도가 이 가동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계속 지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 원전에 대한 폐쇄를 좀 커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도 보셨듯이, 표에서 보셨듯이 원전 에너지가 2038년에 3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비중이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변화 없거든요. 30%대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2030년 20%대, 2038년대 32%대로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2038년대 전기료가 얼마일지, 2030년대 전기료가 얼마일지, 이러한 것들을 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야당에서 계속 아리백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료가 높아졌을 때 따라오는 산업에 대한 타격이 어떠한 수준인지, 그게 우리나라의 그런 경쟁력을 잃었을 때, 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 생산 단가가 높아졌을 때 어떠한 선택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고,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5.5%, 12.5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저런 엔비디아 CEO의 발언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AI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SMR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번 이제 그런 이 SMR에 대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이제 이 NRC 승인이 사실 설계 변경으로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뭐 공매도 리포트, 그런 불안감을 강조시키는 그런 공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뚝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주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곧 그러한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뉴스케일 파워처럼 저렇게 이제 크게 관심을 받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월봉선 딛고 이제는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29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는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때문에 또 내일 그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 또 들려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